예,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이란 그런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고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고전을 왜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그 지금 이제 화면을 좀 이렇게 작게 하겠습니다. 화면이 커가지고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네. 자, 그 유명한 C.S. 루이스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C.S. 루이스 참 결혼 생활을 어렵게 했죠. 늦게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병들어가지고 몇 년 결혼 생활 못하고 죽게 되죠. C.S. 루이스의 작품이 아주 유명하죠. 나나의 연대기. 또 C.S. 루이스의 친구가 그 톨킨스, 톨킨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반지의 제왕을 쓴 그 사람이 C.S. 루이스와 함께 이렇게 문학적 활동을 영국에서 했던 분이죠. 이 C.S. 루이스, 순진한 기독교를 쓰신 분이죠. 이 C.S. 루이스가 다른 사람의 눈과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쓴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사상을 읽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것을 이해해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물론 그 사람도 이해해 보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적 시각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자기의 주장을 물론 옳은 주장, 정의로운 주장이면 좋겠지만 고집을 핀다든지 이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과 시각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참 이 고전은 참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그런 영감을 주었죠. 우리의 정신에게 깨우침을 주고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작품이 바로 고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도전을 주는 거고 또 큰 삶의 영향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인 그런 것들을 탐구한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이란 뭐냐, 진리는 뭐냐, 인생을 왜 사느냐 이런 본질적인 것들도 많이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탐구한 것들이 바로 이 고전들입니다. 그래서 고전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근원적인 것들을 깊이 있게 아주 참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끼고 아주 진액을 뽑아서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많은 책들, 많은 언어들, 많은 사상, 세계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텍스트라고 부를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고전에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고전을 왜 고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전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전하면 아주 오래됐다.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고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그건 너무 나이브한, 너무 순진한 그런 생각이죠. 물론 시기적으로 좀 오래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뭐 2000년, 3000년 이렇게 오래된 책만이 고전이 아니죠. 뭐 1세기나 2세기 안에도 우리에게 좋은 그런 어떤 감동을 주는
고전들이 많이 있죠. 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프란시스 쉐이퍼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은 우리에게도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관련되지만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그 내용의 질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전 가운데 위키피디아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 사전에 보면 영어로 된 위키피디아, 잉글리시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 클래식이라는 것은, 이 클래식이라는 고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라틴어 클래시쿠스에서 왔는데, 그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아주 시민들 가운데서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있다. 아주 굉장히 수준이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떤 로마 시대의 그 높은 계급과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상태, 신분을 말할 때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반대되는 것이 이제 프로레타리아고 그러죠. 프로레타리아스. 이거는 이제 프로레타리아스는 이거는 이제 그 군대 갈 때 이제 자기 자식이 이제 군대에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줄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식만 군대에 보낼 수 있다 할 때 이걸 프로레타리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레타리아라는 것은 이제 독일어로 이제 말해가지고는 이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무산자, 뭔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밖에. 굉장히 서민이 어려운 사람이겠죠. 이 클래식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프로레타리아 시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반대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걸 프랑스어로 부르주아지라고 부르죠. 부르그는 이게 성이죠.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프랑스에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지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지아의 반대는 프로레타리아, 뭔가를 이렇게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아들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 프로레타의 반대가 되는 사람이 바로 클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클래식하고 이 부르주아지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이라는 거에 대한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범적인 참 하나의 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 고전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 고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자. 그 유명한 칼빈의 바로 그 책에 나오죠. 맨 처음 그 칼빈이 말하는 그 첫 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또 죄,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또 우리가 마땅히 성화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기독교 고전에서 나오는 거죠. 특별히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 탐욕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어려운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독교 고전도 그 주제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또 삶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이라는 것을 한자적으로 풀이하면은 우리 중국 학생들이 있을 텐데, 오래 전부터 소중하게 여겨온 서적을 우리가
전이라고 부르죠, 전. 네, 그러니까 그 소중하게 여긴, 오래전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전자. 그래서 그런 걸 묶어놓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인 것은 오래된 걸 묶어놨다, 모아놨다. 그러니까 늘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경이라고 부르는데 경도 마찬가지죠.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 또 아주 경건한 책을 우리가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불경할 때. 그래서 늘 읽고 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영어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릴리전 하면 이게 이제 리라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의 그거죠. 다시 반복해서 거듭거듭 자꾸 읽는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리그라는 것이 리게레에서 왔어요. 리게레. 그건 뭐예요? 자꾸 읽는다.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뭔 말가 있냐면 이 리게레가 리그라는 말이 있어요. 리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리그, 16강, 이렇게 묶는 거 있죠? 16강, 8강, 이렇게 묶어주는 거. 그걸 우리가 리그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두는 그 리가레,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그런 자꾸 묶어놓고 관계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전에 대한 그런 의미를 살펴봤고, 또 이제 고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특별히 고전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안 읽어요. 그냥 강제로 읽고 읽어라 해서 읽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전을 읽고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울 때,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에게 뭔가 상담자가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그게 안 보이면은 책을 읽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고전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고전이죠.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힘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바로 고전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 도전들을,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바로 고전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읽는 거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전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 큰 위로와 도전과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고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죠. 그래서 그런 고전에 대한 강의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사람인데 이런 도모 노부라는 이런 사람이 단테 신곡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을 이제 한국에서 했는데, 단테 신곡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단테 신곡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을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김상근 교수님, 또 서경준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고전을 잘 설명을 해서 그 저자의 의도를 잘 이끌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책의 그 주제를 강조해주는, 그래서 더 그 책을 사랑하고 그 책을 더 열심히 읽도록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몽학 선생, 그 율법이라는 것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몽학 선생인데 누구를 이끌어줘요?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강사들은 다 몽학 선생으로서 저자에게 바르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글들이 나와 있고 또 동영상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전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 도전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고전 읽기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그 중요성이 많죠. 또 근원적인 이유. 결국 고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고 당연한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가? 그 어렵고 힘든 걸 왜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지혜가 필요할 때 고전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그런 아이디어와 참 힘과 용기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에 있어서 그런 이제 그 중요한 가치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책을 읽는 거, 독서라는 것은 우리가 배움의 장터다. 배움의 시작, 마켓이라는 거죠. 또 대학조요, 지식의 보고라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이 대학조고 지식의 보고라는 거죠. 자, 이 C.S. 루이스 아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C.S. 루이스 한번 살펴보면 C.S. 루이스 이 사람이 C.S. 루이스죠. 이제 영국의 성공의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했어요. 영문학을 강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이런 책이 바로 이런 작품들, 나나 연대기라든지 순진한 기독교, 기적, 그다음에 고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또 그 친구가 바로 유명한 톨킨스죠. 그래서 이 톨킨스와 늘 이렇게 만남을 갖고 서로 사상을 교환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상담해주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C.S. 루이스 우리 중국 학생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중국어로 C.S. 루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저는 중국어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좀 한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출생 북아일랜드 벨파슨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이제 중국어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세계 1차 대전에 참석한 이런 것들 작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국어로 보게 되면은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로 보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북아일랜드는 어떻게 되죠? 아일랜드는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죠. 북아일랜드는 청교도고 남쪽 아일랜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캐토릭이죠.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늘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고 또 이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에게 이제 또 이렇게 테러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어려운 그런 정식 이제 말이 영국이지 이제 2등 국민이죠. 스코틀랜드라든지 또 아일랜드라든지 웨일즈는 영국에서 2등 국민이고 1등 국민이 이제 런던이라든지 옥스퍼드 출신들이 진짜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1등 국민이죠.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는 이제 2등, 3등 시민입니다. 자, C.S. 루이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그런
그런 시각,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자. 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쓴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것이다. 또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관점과 선별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런 관점이 강한 거죠. 지역적인 관점,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종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우리 요즘 유튜브들을 많이 보는데 유튜브 하나 눌러서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나와요. 유튜브. 뭐 CCM을 좋아한다 그러면 CCM 한번 보면 다른 CCM이 쭉 나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선별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입장에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보자. 우리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상상력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애플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먹은 걸 이렇게 보면 그 사과가 이렇게 먹힌 대로 돼 있잖아요.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합니까? 그죠? 마우스도 만들어냈고, 우리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한 마우스를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타이프해가지고, 다 이렇게 2개, 3개씩 눌러가지고 옮겼는데,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옮기니까 얼마나 이게 편해요. 이게 다 스티브 잡스의 상상력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고, 이렇게 해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창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넓은 창문, 깨끗한 창문.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하는 거죠. 문학이 가진 특이한 가치요 이점이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면 우리가 C.S. 루이스를 읽게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읽게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들, 문학 고전 작품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나 자신의 시각으로는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해와 관용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선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못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저 사람은 참 마음씨가 착하니까 나쁜 말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과 관점,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가 더 폭넓게, 물론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살인자를 이해하자.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죠.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 그러나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요? 저 사람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였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또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게 고전하느냐? 그 아주 중요성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라톤은 리퍼블릭 국가라는 책에서 바로 영혼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고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은 주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죠.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주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가 좀 더 이 국가는 이제 국가가 만들면 이제 개인이 많이 따라가는 약간 이제 조금 이런 지도자와 이런 또 철학자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회가 조직이 움직이는 이런 내용으로 국가가 이제 이루어지지만 아주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고전을 우리가 참 그 고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맨 처음에 고전의 중요성,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주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남을 미워하고 탐욕스럽고 움켜쥐고 싸움하면서 사는 인생은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울 때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저게 진정한 삶의 의미로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알려주고 삶의 의미에 올바른 그런 참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았는데 좀 풍부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일상에 있어서 나의 삶을 가치를 풍부하게 해주는 거. 그 고전을 읽었더니 저렇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살더라.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면 죽어버리고 그냥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다. 저기에서 시작해서 성공했구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삶의 의미를 주고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거 하나라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뭐 거대한 거, 뭐 롯데 복권이 됐다, 그게 행복이 아닌 거죠. 그 롯데 복권 돼가지고 패가 망신, 아주 인생 망친 사람이 굉장히 많죠. 돈이 많아지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삶에 살아가는데 아주 지혜를 주는 거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런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엔지니어, 컴퓨터 공학자,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동을 하든 컴퓨터 공학을 하든 전도를 하든 거기에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엔지니어다, 기술자다, 천문학자다, 그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고전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고전과 또 성경과는 차이가 있겠죠. 자, 또 그 고전에 나타난 사람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예를 들어서 까마나 조프의 형제들 보면 형제들 가운데서 그 의붓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오해를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죽이면 마음이 괴롭다. 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온다. 그것도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심오한 영양, 정신, 영혼을 깨우쳐준다. 또 상상력, 또 창의성을 주는 거죠. 스티브 잡스처럼.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삶의 이해력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이해력이 좁아지면 안 돼요. 넓어져야 됩니다. 또 깊어져야 되죠. 또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넓게 이해하고, 또 어떨 때는 깊이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순서적으로 이거를 먼저 갖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이걸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걸 살살 만져가지고 끌어당기는 게 좋잖아요. 갑자기 이걸 당겨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기분 좋게 하고 살살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 간지럼을 주고 이렇게 피로를 풀어주면 이게 쓱 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 생각의 지혜, 그 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고전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 30분 됐는데요. 자,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전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그 시대의 인물과 그 시대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아보는 거죠. 그 시대의 인물을 자기가 대신해보고, 로마 시대 때 내가 살아보는 거죠. 그죠? 중세 시대 때 산, 그 봉건제도, 그 군주가 최고로구나. 노예가 얼마나 힘들구나. 그런 그 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과도 벗이 된다. 독소상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고전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시대의 그런 사건을 이제 살아보면서 많이 배움을 갖는 거죠. 자, 두 번째, 고전을 읽는 이유는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의 문제도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저 사람이 참 진실된 마음으로 양쪽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서로 양보하게 되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싸우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걸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공격해봐야 당신도 많이 다친다. 당신의 민족도 많이 죽는다. 싸울 필요 뭐 있느냐. 서로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하라.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해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고 그 과거의 그런 이해력, 그런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배우면 오늘날의 문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을 통해서 해석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그 칼빈의 해석학적으로 박사 논문을 이제 썼지만 해석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 또 고전을 해석하는 것, 나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석하는 것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 고전을 통해서 그런 해석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유명한 옹고지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쭉 또 고전을 읽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또 고전을 읽는 목적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을 오늘날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의 단추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독서를 이제 해야 할 이유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상력, 또 지혜를 얻는 것,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거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좀 더 첨가해서 이제 우리가 고전을 읽어서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적 사고력, 신학적인 책을 읽으면 신학적인 사고력, 고전을 읽으면 고전의 그런 내용과 지혜를 알아내는,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고전은 기독교인들의 체험에서 나타난 그런 성경적 사고의 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철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세계관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고전을 또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좀 더. 조금 동기를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전제 내지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읽게 되면 굉장히 그 내용을 아주
자기의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자기의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 어려운데 참 이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풀었는가. 그걸 이제 까마라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죄악을 이런 걸 통해서 돈에 대한 거, 자본주의에 대한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읽게 되면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도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 어떤 목적의식,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존 버년에서는 철로 역정을 보면, 그 기독교인이 천국 가기 위해서 유혹을 받고, 교만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잘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철로 역정을 읽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영중 교수님, 이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까도 봤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어제만 아까 봤던 그 앞부분을 지나서, 당구 게임하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누구한테 돈 꿔주고 그러느라고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공병소일의 인간에서 월급을 받아봤더니 그 월급 가지고는 살기가 참으로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에 찌들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항상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는 가난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고 그냥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이 적은 월급으로 평생 살 생각을 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작가가 되면은 돈을 좀 한꺼번에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의 그 원고를 보면은 여백에 조그만 글씨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돈 계산이었대요. 원고지 한 매당 얼마를 받으면은 원고지 1000매를 쓰면 얼마가 되고 집 한 칸을 살려면 얼마를 써야 되고 이런 계산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소설의 제목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어떤 체험을 썼는지 모르는데, 자, 23세 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최초의 장편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하급 관리가 아름다운 소녀와 연애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서간체 소설이에요. 둘이 편지를 주고받은 그 소설인데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은 비평가와 시인이 당대 최고의 비평가에게 이 원고를 보냈어요. 그들은 막 울면서 이 원고를 읽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비평가는 이 소설을 읽고 이 청년 작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쓴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느냐. 이랬더니 도스토옙스키는 또 갸우뚱하면서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여튼간에 이로써 그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은 정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은 그 소원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점이 이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훌륭한 소설로 만들어졌을까? 여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23세밖에 안 되는 청년답지 않게 가난의 심리학을 탐구했습니다. 당대 러시아에서 가난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의 사회학, 가난의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스토옙스키는 빈곤의 심리학을 참작합니다. 자, 이 안에서 이 가난한 하급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잘 못 먹고 잘 못 입는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타인의 눈초리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내 초라한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한다. 자, 이것은 이미 경제학의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20세기에 많이 얘기가 됐던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예리하게 가난을 분석한 첫 번째 장편 소설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가 원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예측하셨겠지만 아닙니다. 돈을 번 것은 좋은데 이미 또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어떤 나쁜 습관이 자리 잡게 되냐면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니까 출판업자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불을 받아 쓰는 나쁜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평생 선불로 살게 되는데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이렇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죄와 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죄와 벌에 대해서 한번 작품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여기 그 서경준 교수님의 양파한뿌리 설명도 아주 재밌습니다. 또 카마라조프 형제 그 설명도 아주 재밌게 이분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전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고전은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인간 경험의 다양한 그런 깊이와 풍성함을 반영하고 있다. 또 창의력, 창조성을 도와준다. 또 인간에 대한 어떤 문제, 죄의 문제, 폭력의 문제, 살인의 문제, 증오의 문제 이런 것들, 또 지적 성장에 영향을 주고 또 통합적인 그런 아주 성숙한 지식인으로 있게 해준다. 자, 오늘 이렇게 고전에 대한 그런 작품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고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몽학 선생, 그런 강사들을 소개해 드렸고 또 고전이 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클래시쿠스, 참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바로 이 클래식이다. 바로 고전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참 정신과 영혼의 보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새롭게 참 맑게 해주고 우리에게 그런 참 창의성을, 또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관을 또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독교 고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고전의 중요성, 또 우리가 읽어야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는 제가 이제 그 기독교 고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철학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을 잘 읽으려면 철학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 고전도 잘 읽기 위해서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또 셋째 시간은 조금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